안녕하세요. 영화 국제시장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시대를 살아내신 우리 아버지 세대의 삶에 대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영화의 배경이 된 실제 사건, 또 실제 인물들의 기록을 통해서요. 그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흥남 철수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독일 탄광, 또 베트남 파견,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까지 정말 격동의 시대였죠. 그렇죠. 그 생생한 증언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영화 속 덕수의 삶이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땠는지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옆에도 당시 기록들, 또 생존자 인터뷰 자료들이 쭉 놓여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단순히 역사를 복기하는 걸 넘어서요. 그 시대의 어떤 무게감, 또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삶의 의지, 이런 것들을 함께 느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쟁 폐화 속에서 시작된 그 약속부터 낯선 딸에서의 땀과 눈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감격의 재회까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걸어온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1950년 겨울 흥남 부두로 가보겠습니다. 네. 영화에서도 정말 처절하게 묘사됐던 바로 그 장면인데요. 1950년 12월 흥남 부두. 근데 실제 상황은 영화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는 증언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한 생존자 심왕식 씨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딱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아비규환? 네, 중공군이 막 밀려오니까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살기 위해서 그 작은 항구로 몰려든 거죠. 근데 날씨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포탄은 계속 쏟아지고 어휴. 사람들은 어떻게든 배에 올리려고 뒤엉키고 정말 그야말로 생지옥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과 헤어지는 일도 정말 많았겠네요? 비일비재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사실 처음 미군의 입장은 군수물자 수송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민간인 철수에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아, 그랬군요. 네, 당시 국군 헌병대장이었던 김등모 소령 증언에 따르면 우리 군 지휘부가 피난민을 두고 갈 수는 없다. 정안되면 우리라도 이들을 엄호하면서 육로로 후퇴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결국 그 설득 끝에 미군 지휘부도 인도주의적인 결단을 내리고 민간인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아, 하지만 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두가 배를 탈 수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비극이죠. 당시 LST, 그러니까 상륙함 항해사였던 황호채 씨 증언이 참 가슴 아픈데요. 배가 이제 떠나려고 쇠문을 닫는데 네. 그 문에 미처 타지 못한 사람들이 끼어서 그대로 바다로 떨어지는 걸 봤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일권 장군은 그 소식을 듣고 통곡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영화 속 덕수처럼 아버지, 제가 꼭 찾으러 오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네. 수없이 생겨난 거죠. 정말 한 세대의 운명을 가른 그런 기약 없는 약속들이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또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SS 메로디스 빅토리호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일인데요. 원래 이 배는 군수물자를 싣는 화물선이었어요. 정원도 60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60명이요. 네, 그런데 레너드 라루 선장이 배에 실려있던 수백만 달러 가치의 무기랑 장비를 전부 다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피난민을 태우기로 한 거죠. 와, 대단한 결단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려 14,000명, 14,000명의 피난민이 이 작은 배에 오르게 됩니다. 14,000명이요? 정원 60명 배. 네, 당시 갑판장이었던 로버트 러니 씨는 60년이 넘게 흐른 뒤에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계속 한국말로 빨리 빨리 이렇게 외쳤다고 증언했어요.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그 절박한 눈빛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요. 와, 상상하기조차 힘든데요. 그 배의 한 상황은 어땠을까요? 14,000명이. 어우, 말 그대로 짐짝처럼 포개져 있었다고 해요. 음식, 물, 의약품은 당연히 없었고요. 몸을 덮을 담요 한 장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는 영하 20도였잖아요. 맞습니다. 난방 없는 쇳덩어리 화물칸 하나는 그냥 거대한 냉동고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러다 배가 가라앉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도 엄청났다고 하고요. 그럴 만도 하죠.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생존자 시왕식 씨는 설령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일단 타고 가자 이런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살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와,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증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당시 그 배에 탔던 미국인 기관사 멀 스미스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네, 어떤 거죠?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한국인 중에 우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게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글쎄요, 슬픔이나 공포를 느낄 겨를 조차 없는 극한의 생존 본능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서로 의지했던 어떤 한국인 특유의 강인함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게요. 분명한 건 그 침묵 속에 엄청난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배는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오히려 5명의 새 생명, 김치 1호부터 5호라고 불린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에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네.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다고 하죠. 하지만 생존자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자 또 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잘 살아야 한다는 그 약속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약속을 안고 살아남은 분들에게 전쟁 후의 현실은 또 다른 시련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지독한 가난 말이죠. 네, 맞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 1963년에 1인당 국민소득, GNT라고 하죠. 이게 고작 79달러였어요. 79달러요? 1년에요? 네, 당시 필리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공식 실업률은 30%에 육박했고 물가는 해방 이후에 무려 330배나 뛰었습니다. 330배요? 와. 그러니까 1964년 기준으로 보면요. 경찰 월급이 한 3,840원, 초급 공무원이 3,300원 정도였는데 쌀 한 마리 300원이었어요. 그러면 월급의 거의 10분의 1이 쌀값이네요. 그렇죠. 월급의 상당 부분이 그냥 식비로 나갔을 겁니다.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25원 정도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정말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고요. 소위 보릿고비라든 맛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면서요. 네, 암담한 시대였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저 멀리 서독에서 온 소식이 그야말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파독 광부 모집 공고였죠. 아, 파독 광부? 네. 월급이 600마르크에서 800마르크, 당시 환율로 따지면 약 160달러 정도였는데요. 이게 당시 한국 공무원 월급의 거의 48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48배요? 네. 단순 비교긴 하지만 당시 독일 광부 월급으로는 짜장면을 6,400그릇 사 먹을 수 있었대요. 근데 한국 공무원은 32그릇 정도. 와,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어마어마했고요. 신문에 마치 무슨 고시 합격자 발표처럼 파독 광부 합격자 명단이 실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정말 그렇겠네요. 영화 주인공 덕수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권희종 교수님 이야기가 바로 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전북 장수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서울 올라와서 공사장 막노동을 전전하던 청년이었는데 우연히 파독 광부 모집 공고를 본 거죠. 시험에는 덜컥 합격했는데 독일에 갈 비행기 싹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자 형님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소 한 마리하고 보리 15가마를 팔아서 여비를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가족 전체의 희망과 눈물을 등에 업고 독일행 비행기에 오른 거죠. 하지만 그 독일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장밋빛 미래와는 거리가 멀었죠. 지하 1000m 막장인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권희종 교수님 스스로가 말 넘는 공포 속에서 매일 일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섭씨 30도가 넘는 뜨거운 지하에서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로 하루 8시간 이상 석탄을 캐야 했습니다. 1000m 지하요? 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갱도, 가스 폭발 위험, 기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동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다고 하고요. 온몸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시커먼 석탄 가루로 뒤덮였죠.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났겠지만 그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이나 차별 같은 것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했죠. 당시 독일 사회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잘 몰랐으니까요. 그냥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이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래서 뭐 목욕은 자주 하냐, 뭐 이런 모욕적인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고향 음식이 그리워서 고사리 같은 거 뜯거나 청국장 끓이다가 이상한 냄새 난다고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겪었다고 합니다. 마늘 냄새 때문에 동료들이 옆자리를 피하는 건 다반사였고요. 정말 서러웠겠네요. 그렇죠. 이런 온갖 서러움 속에서도 정말 가족 생각에 또 고향에 돈을 보내야 한다는 그 책임감 하나로 버텼던 겁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고국으로 보낸 돈이 당시 한국 경제에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독 광부들과 또 함께 파견됐던 간호사분들이 보내온 돈이 연간 총 5천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게 당시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GNP의 약 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와, 2%나요? 네, 심지어 이분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서독 정부로부터 경제개발 차관을 들여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분들의 땀과 눈물이 한국의 기적을 일군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희생이 국가 경제 발전에 담보가 된 셈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의도된 정책은 아니었겠지만요. 비슷한 시기에 독일 광산뿐만 아니라 저 멀리 베트남 정글로 향한 젊은이들도 많았죠. 기술 근로자들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기도 했고 또 미국의 경제 원조나 군사 원조를 얻기 위한 국가적인 결정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전투병력 외에도 수많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베트남으로 파견됐는데요. 그분들 환경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네, 독일 광산 못지않게 열악하고 위험했습니다. 군용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언제 총알이나 포탄이 날아들지 모르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짓고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을 했으니까요. 정말 목숨 걸고 일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60년대와 70년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바로 이 젊은이들의 노동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세대의 피땀 어린 희생으로 70년대 경제 성장을 이루고 80년대에는 뭐 컬러 TV, 프로야구 같은 소비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하잖아요. 사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요. 하지만 그 풍요 속에서도 전쟁과 이산의 아픔은 여전히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슬픔과 그리움이 1983년 여름 정말 예기치 않은 계기로 온 국민 앞에서 터져나오게 되죠. 바로 KBS의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아, 이산가족 찾기 방송.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네, 원래는 광복절 특집으로 그냥 한 번 하고 말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방송이 나가자마자 전국에서 이산가족을 찾는 전화랑 사연이 그냥 폭주를 겁니다. 걷잡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맞아요. KBS 본관 앞 광장이 순식간에 잃어버린 가족 찾는 벽보로 그냥 하얗게 뒤덮이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그 장면이 정말 생생합니다. 네, 결국 방송은 138일 동안 총 453시간 넘게 중단 없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78%에 달했다는 건 당시 거의 모든 국민이 TV 앞에서 함께 울고 웃었다는 이야기죠. 전 세계 외신들도 주목했었죠. 네, CNN 같은 외신들이 이 기적과 같은 상봉 현장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고요. 방송 기간 동안 접수된 사연만 10만 건이 넘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려 1만여 건, 그러니까 5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수십 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와, 5만 명! 네, 스튜디오는 매일 그냥 눈물바다가 됐죠. 사회자가 헤어진 가족의 이름과 사연을 읽어주면 스튜디오 반대편이나 뭐 지방방송국, 심지어 해외에서 위성으로 연결해서 나 여기 있다 외침과 함께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지고요. 영화 속에서 덕수가 여동생 막순이 찾는 장면도 실제 있었던 허현철, 허현옥 남매 사연을 바탕으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내던 가족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어릴 때 부르던 노래 한 소절로 수십 년 만에 헤어진 자매를 찾고 TV 화면 속 어머니 얼굴을 막 쓰다듬으면서 통곡하는 딸의 모습. 아, 정말 전쟁과 분단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고 아픈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을 넘어서서요. 지난 30여 년간 개인과 가족의 가슴속에 묻어둬야만 했던 그 슬픔과 그리움을 온 사회가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어떤 거대한 사회적 치유의 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억눌렸던 기억의 본물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죠. 다시 그 권희종 교수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그분은 3년간의 파독 광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바로 귀국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독일에 남아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하신 거죠.
낮에는 탄광보다는 좀 덜 위험한 다른 일을 하시고 밤에는 공부를 하셔서 무려 16년 만에요. 독일의 명문 대학인 아헨 공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십니다. 와, 16년 만에요? 지하 막장에서. 네, 정말 영화 같은 삶이죠. 그 과정에서 또 파독 간호사였던 부인 백정신 씨를 만나서 가정도 이루시고 1979년에 마침내 귀국하십니다. 귀국하신 후에는요? 이후에는 전북대와 한국교연대 교수로 평생교육자의 길을 거르면서 후학 양성에 힘쓰셨고요. 또 차관급인 청소년개발원장을 역임하시면서 국가정책에도 기여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프리카 난민아동 돕기에 헌신하시다가 2022년에 영면하셨습니다. 아, 권희종 교수님의 삶이야말로 전쟁과 가난이라는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길을 찾아 나섰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노년의 덕수가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묻잖아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이 대사가 참... 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권희종 교수를 비롯해서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수많은 우리 아버지들의 삶,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지키려고 했던 약속이라는 게 단순히 흥남보도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긋지긋한 가난을 반드시 극복하고 내 자식 세대만큼은 내가 겪었던 이런 고통과 서러움을 겪게 하지 않겠다. 더 나은 삶을 물려주겠다. 이런 어떤 침묵의 맹세이자 다짐이었겠죠. 그분들은 주어진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고 개인의 희생을 가족과 또 공동체의 발전으로 승화시키신 분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흥남부두의 그 처절했던 약속에서 시작해서 독일 탄광과 베트남 정글에서의 피땀, 그리고 여의도 광장의 눈물까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걸어온 그 고단했지만 참 위대했던 여정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권희종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그분들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풍요와 자유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영화 속 덕수의 질문,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이 물음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목숨처럼 지켜내고 피땀으로 일궈낸 이 터전 위에서 우리는 과연 그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각자의 마음속에 남기면서 오늘 깊이 있는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